진행의 아나운서 이슬기였습니다. KBS 제1라디오 내신 뉴스를 마칩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미국이 이란 핵시설에 대한 폭격을 검토하는 등 중동 위기가 커지면서 글로벌 투자 심리가 악화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3,000포인트를 앞두고 오늘 크게 출렁였는데요. 그럼에도 MSCI 지수 기준 PBR이 0.95배인 우리 증시를 두고 4배가 넘는 미국 증시, 또 2배가 넘는 유럽 증시 등에 비해서 여전히 저평가돼 있고, 또 새 정부의 정책으로 한국 증시에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기대감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한국 증시가 상승 모멘텀을 얻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할지, 또 상승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AI 개발 열풍이 불면서 글로벌 IT 기업들이 미국에 이어서 AI 인력을 가장 많이 보유한 인도에서 치열한 인재 영입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데요. 정작 이렇게 AI 인재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인도의 글로벌 AI 지수는 12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인도가 최고 AI 인재 풀을 갖고도 AI 강국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살펴볼까요?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동 정세가 불안한데도 오늘 국내 증시가 다시 상승세를 가동했습니다. 네. 생각 왜였어요? 예, 네. 그렇죠. 일단 종가부터 말씀드리면 코스피가 0.74% 올랐습니다. 21포인트가 올라서 오늘 2,972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였고요. 네. 코스닥은 0.53% 4포인트가 올라서 779.7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에 이제 수급별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로 돌아섰어요. 이래서 지수를 좀 떠받친 측면이 있었고, 종목별로 보면 오늘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맏형 역할을 했습니다. 2%대 강세를 보이면서 네.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장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 증시 환경은 좋지는 않았죠. 무엇보다 중동 불안이 상당히 고조됐기 때문에 밤사이 미장도 중동 불안을 반영하면서 하락세였거든요. 일단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서 조기 귀국하면서 네. 국가안전보장회의 열었지 않습니까? 이에 앞서서 또 이란을 향해서 무조건 항복해라, 이런 메시지를 또 남기면서 직접 이 사태에 개입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시사를 하니까 이스라엘 이란의 갈등이 이제 확전 양상으로 간다, 이런 불안감이 상당히 컸죠. 이에 따라서 이제 문제는 이제 국제유가 올랐죠. 안전자산인 달러화도 강세로 갔기 때문에 네.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기에도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결국인데 국내 증시가 이런 한계를 딛고 어쨌든 우상향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하면서 오늘 지수는 반등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업종별로 보면 중동 사태가 확실히 반영이 됐습니다. 이제 미국이 직접 개입 가능성이 커지자 이 유가가 뛰어 올랐지 않습니까? SK 이노베이션을 비롯한 뭐 흥구석유, 한국소유 같은 정유주가 강세를 나타냈고요. 네. 풍산을 비롯해서 방산주, 또 조선주도 오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특징주를 꼽자면 오늘 네이버를 오랜만에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이제 대체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 오늘 17%대 강세 나타냈고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뭐 새 정부의 초대 AI 미래 기획 수석에
네이버 출신이 이제 임명이 하정우. 되면서 하정우 센터장. 네이버 클라우드 센터장이죠. 이제 하정우 수석이라고 불러야겠군요. 네. 하 수석은 이제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내놓은 생성형 인공지능 하이퍼클로바의 개발을 주도했던 또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죠. 네. 하지만 역시 중요한 건 오늘 코스피가 2,970선 위로 올라서면서 다시 3,000포인트를 눈앞에 뒀다라는 점, 네. 이 점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네. 자, 그리고 정부가 지금 추경 준비 중인데 일단 당정이 구체적인 편성안을 내놨다고요? 네, 사실 이제 당정 정책협의회가 오늘 열렸고 이 자리에서 추경 편성안이 논의가 됐어요. 일단 편성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을 반영을 하고 이제 지급 방식이 중요한데 선별적 방식만 아니라 전 국민 보편 지원 형태로 지급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같은 취약계층에는 추가로 지원을 해서 차등 지원안까지 병행하는 안이 이야기가 됐고요. 네. 추경의 총 규모에 대해서는 이제 진성준 정책위원장이 이야기하기로는 총 35조 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그동안 당이 제기해 왔는데 1차, 2차 추경을 합하면 네. 그 규모에 근접해 있다 이렇게 전했거든요. 지난달에 이제 13조 8천억 원 1차 추경안이 통과가 됐으니까 그러면 35조에서 13조 8천억 원을 빼면 거의 이제 2차 추경 규모는 20조 원 조금 넘는 수준 정도로 현재 예상이 되고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에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심사였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채무조정 예산도 추경에 편성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포함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진 정책위 의장은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대해서 채무 부담이 상당히 크고 이 채무에 대한 적극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입장. 그래서 채무 조정을 위한 예산도 크게 편성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진 위원장은 취약차주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채무를 정부가 매입해서 소각해서 부채를 탕감하기로 했다. 이런 설명도 내놨죠. 이 설명을 이제 기초로 보면 금융당국이 현재 검토하고 있는 거는 일괄 매입형의 채무 조정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네. 이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던 배드뱅크와도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배드뱅크 설립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당국은 빠른 이번 주 중에 이제 개인 사업자 즉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연체율 현황을 파악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 달 정도면 채무조정 범위나 규모 등을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네. 아마 배드뱅크 설립도 이와 비슷하게 추진이 될 겁니다. 현재 안으로는 자산관리공사 캠코 산하에 이 배드뱅크를 설립을 하고 일정 기준을 정해서 이런 연체된 채권들을 일괄 매입한 후에 네. 채무조정이나 원금 탕감을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스케줄로 보면 상당히 정부가 신속하게 채무 조정에 나서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이유가 있는 거는 이제 그 코로나19 때 당시에 자영업자들이 빌렸던 네. 채무 그동안은 채무의 이제 상환 유예나 이자 지원만 이루어져 왔었는데 이제 상환 시점이 이제 9월이 되면 1차적으로 50조 원 육박하는 채무 상환이 임박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이런 그 탕감 같은 거에 속도를 내려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안 파악을 정말 제대로 정확히 조밀하게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필요한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하고 자체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분들이 또 네, 무력감 늘 느끼지 이제 않도록. 형평성의 논란은 네. 늘 제기될 수 있죠. 네. 자, 그리고요. 국내 대기업 집단의 직원 수가 최근 1년 새 3만 3천 명가량 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고요? 네, 한국 CXO 연구소에 따르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지정한 자산 5조 원 이상 92개 대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2023년에서 2024년 사이 고용 변동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92개 그룹 내 국내 계열사 3,301곳의 직원 수 2023년 말에는 183만 9,200여 명에서 지난해 말에는 187만 2,300여 명으로 3만 3천여 명가량 늘어났습니다. 네. 고용 증가율 기준으로 보면 1.8% 그래서 그 전해와 비교하면 1.3%포인트 감소를 했습니다. 네. 92개 그룹 중에서 직원 수가
증가한 곳은 46곳, 감소한 곳은 41곳이었습니다. 네. 그럼 어떤 그룹이 고용을 가장 많이 했습니까? 일단 고용 인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쿠팡. 아하. 이었습니다. 네. 쿠팡은 이제 2023년 말 84,700여 명에서 2024년 말에는 99,800여 명, 1년 사이 직원 수가 15,000여 명 가량 늘었습니다. 네. 이 사이 이제 이유가 있는데 쿠팡이 공격적으로 물류 투자를 했죠. 그래서 자회사 쿠팡 풀필먼트라고 하는데 이곳에서만 14,000명 이상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고용수가 증가한 곳은 한진그룹이었어요. 아하. 14,000명에 가깝게 증가를 하긴 했는데 네, 네. 이거는 조금 좀 달리 봐야 되는 거는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을 그래요? 이제 편입한 영향이 있고 네. 실질적으로는 이제 삼성 네.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삼성은 6,400명 가량, 네. 현대차 그룹은 6,100명 가량 이제 고용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밖에 이제 HD 현대나 CJ 한화, 네. 한국엔컴퍼니, 이랜드, 동국제강 등의 순으로 고용 증가 인원은 다 1,000명을 넘어섰고요. 줄어든 곳 중에서 이제 큰 그룹을 네. 보면 SK그룹. 아, 그랬나요? 네, 고용 인원이 6,600여 명 가량 줄었고요. 이거는 이제 사업 재편 차원에서 일부 계열사들을 다른 회사로 이제 매각하거나 통폐합하는 그런 절차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요. 네. LG그룹도 같은 기간 고용 인원은 5,400명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관련해서 국내 주요 기업들이 우리 경제에 끼친 기여 총액이 1조 600조 원을 넘는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던데요. 네, 기업 데이터 연구소 CEO 스코어에 따르면요, 500대 기업 중에서 사업 보고서를 제출한 매출상위 100곳을 대상으로 작년 이제 경제 기여액을 네. 산출한 결과입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경제 기여액이라는 거는 기업이 경영 활동으로 창출한 경제적 가치 총합. 네. 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협력사회 거래 대금이라든지 네. 임직원들을 고용한 데 따른 급여 지급분, 그렇죠. 뭐 정부 혹은 주주는 배당이 되겠죠.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 같은 거. 예. 네. 이런 이제 이해관계자들과의 주고받은 거래의 총 가치 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100곳을 대상으로 이제 작년 경제 기여액을 산출해 보니까 1,615조 네. 1,783억 원. 그래서 네. 전년 대비 이거는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개별 기업별로 보면 삼성전자가 네. 이제 1위였습니다. 지난해 경제 기여액 157조 5,376억 원. 네. 그래서 전년 대비 7% 늘어났고요. 네. 2위와 3위가 현대차 그룹 계열사 현대차와 기아가 나란히 차지를 했습니다. 네. 현대차의 경제 기여액은 115조 2,187억 원, 기아는 86조 5,890억 원. 네. 근데 또 현대차와 기아의 기여액을 합산을 하면 삼성전자보다 앞서는 거네요. 네, 삼성전자를 앞섰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 아파트값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요. 이거 최근 10년간 2.5배 상승했다고요. 네. 예. 이것도 이제 통계상 집계를 해보니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이 올랐죠. 그렇죠. 네, 부동산 R114에 따르면요,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이 3.3제곱미터당 평균 4,510만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걸 이제 2015년 가격과 비교를 해보면 당시에는 1,785만 원이었으니까 네. 이제 비교를 해보면 2.53배 10년 사이에 이렇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상승액이 예를 들어서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 기준으로 환산을 해보면 10억 원 가까이 가격이 오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서울에서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한 곳은 뭐 예상하시겠지만 전통적으로 이제 집값이 강세인 지역들 강남 3구가 꼽혔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성동구와 영등포구가 꼽혔는데 1위는 성동구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곳은 상승률은 성동구가 제일 네, 높았어요. 성동구였습니다. 3.3제곱미터당 네. 평균 매매 가격은 1,760만 원에서 4,998만 원으로 2.84배. 이렇게 올랐고요. 서초구는 2.69배, 용산구 2.69배, 네. 송파구 2.66배, 강남구 네. 2.66배 이런 순이었고요. 영등포구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영등포구는 2.63배가 올랐습니다. 이게 좀 주목하는 거는 보통 강남 3구 그다음에는 뭐 마용성 이런 식으로 짚는데 네. 마포구보다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점. 강남 3구, 강동구, 마용성을 제외한 지역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영등포구가 서울 전체 평균 상승률을 웃도는 곳으로 꼽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4시 20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에 개입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 중동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오늘 우리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자, 새 정부 출범 후에 외국인 투자금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국내 증시 상승에 대한 긍정적 전망은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6월 내에 통과시키려 하고 있고 또 한국 증시가 워낙 저평가돼 있다는 점에서 주식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과연 지금의 전망대로 상승세가 이어질지 오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동준 숭실대학교 금융경제학과 겸임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단기간 코스피 상승세가 놀랍습니다. 네. 일단 왜 이렇게 오른다고 보시는지요? 네, 일단 뭐 지금 놀랍다고 표현하신 것처럼 4월 9일 날 저점이 2293포인트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2달 만에 한 거의 30%가 급등한 거죠. 네. 우리가 2021년도에 역사적인 고점이 3,300포인트니까 네. 그거 대비해서도 지금 한 10% 남짓 남았습니다. 네. 한 10% 정도만 더 오르면 이제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주가가 되는 거죠. 아무래도 새로운 정부에 대한 정책 기대가 워낙 높아서 국내적으로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라든가 네. 체력을 좀 개선하는 정책들을 만들 것이다라는 기대가 하나 있어서 저평가된 가치주 중심으로 주가 올라가는 게 하나 있었고요. 네. 또 하나는 최근에 원화가 강세가 되고 한국이 워낙 저평가돼 있는데 정부가 정책을 강하게 추진을 하니 네. 결국은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잘 안 쳐다보던 한국에 대해서 적어도 평균 정도는 좀 채워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최근에 한국 비중을 늘리자라는 견해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늘어났고요. 아주 오랜만에 제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주로 대형주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전체를 사는 또 흐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네. 아까 저평가된 가치주 중심이 아니라 이건 이번에 그냥 대형주 중심으로 시가총액 큰 거 이렇게 또 사는 게 지금 두 개가 믹스가 돼서 이제 혼합이 돼서 주가가 좀 고르게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외국인이 지금 얼마나 사고 있는 거죠? 외국인들이 지난 한 2022년이죠. 2022년 7월부터 한 2년 동안 네. 제가 이렇게 오기 전에 데이터 보니까 한 네. 50조 가까이를 샀어요. 50조 원 가까이 47조 원 정도를 샀는데 올해 4월 달까지 반대로 한 40조 넘게 팔았습니다. 언제부터 올 4월까지요? 그러니까 2027년부터 2년 동안 들어오니까 아니죠. 지금이 2024년이거든요. 그러니까 2027년부터 네. 2022년부터 네. 2022년 중반부터 네. 하반기부터 네. 2년 동안 네. 그러니까 2023년, 2024년 네. 작년 한 7월까지 네. 한 47조 원을 샀다가 네. 거꾸로 작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네. 그 불과 한 8, 9개월, 한 10개월 됐나요? 네. 그 사이에 거꾸로 한 2년 동안 산 거를 다 판 거예요. 거의 다 팔았어요. 네, 거의 다 팔고 지금 한 2달 만에 한 네. 6조 원 정도 돈이 좀 다시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들어왔다 나간 돈에 비하면 아직은 들어올 돈은 많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 외국인에게 우리 지금 한국 시장이 좀 네.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아까 네. 말씀하신 그런 것도 네, 있고요. 뭐 정부에 대한 정책 기대가 워낙 크죠. 그리고 네. 사실 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때만 해도 생각보다 좀 분배라든가 이런 쪽에 워낙 강조하는 정책 성향을 갖고 네, 계시니까 네. 그랬는데 예상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인 성장을 추진하는 정책들이 많더라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뭐 자본시장 개혁한다거나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혁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미 옆나라 일본에서 한 3, 40년 동안 죽어있던 일본 주식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네. 외국인들도 이제 한국도 저거를 하려나 보다. 사실 윤석열 정부 때도 밸류업이 추진이 됐다가 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여러 가지 네. 정책들 추진했다가 사실 좀 유야무야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는 다수당인 민주당 대통령이 나오면서 네. 이제는 진짜 추진할 수 있겠구나라는 내용들도 좀 기대를 키웠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부가 MSCI 워낙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하다 보니까 MSCI의 선진 시장 지수에 이제 우리나라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 게다가 원하는 또 강세고 네. 뭐 이런 부분이 여전히 좀 큰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워낙 오랫동안 뭐 버려져 있다는 표현 좀 그렇지만 거의 버려져 있었기 때문에 워낙 저평가돼 있어요. 지금 네. 많이 올랐는데도 네. PER 기준으로 보면 10배 조금 못 미치고 PER. 네, PER. 주가 네, 주가 수익 비율이죠. 수익 비율이고 네, PBR 그리고 기준은 PBR 기준으로는 지금 한 배, 그러니까 1.0 정도 딱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주가를 순자산 대비 이제 시장 비율인데요. 예. 이게 숫자가 낮을수록 이제 저평가된 건데 과거 우리나라의 평균 혹은 다른 다른 나라들하고의 비교 여러 가지로 봐도 네. 아직도 그래도 좀 싸 보인다. 음. 그래서 외국인의 지분율도 여전히 장기적인 평균에 비해서 많이 밑돌고 있고 최근 네. 많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한 32% 정도 외국인 예. 지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들어올 여지는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MSCI 지수 기준 우리 증시 PBR이 지난해 말에 0.8이었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이달 한배 가까이? 0.95로 네. 거의 이제 15.9% 상승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이 기준이 미국은 거의 4배가 넘고 네. 유럽 증시도 대충 2배가 넘는 거 보면은 네. 아직 우리가 네. 제대로 뭔가 제반 여건이 갖춰지면 네. 갈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다. 이렇게 좀 기대를 키우게 되네요. 그렇죠. 뭐 절대적으로 그쪽 증시하고 1대1로 비교할 수는 물론 없지만 그렇습니다. 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좀 기대를 걸어볼 만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기대가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지금은 좀 여전히 좀 싸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그 이제 가장 큰 게 일단 상법 개정안 네. 처리 문제일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 6월 중에 좀 서둘러서 지금 할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네. 어떻습니까? 뭐 어제 뉴스로는 지금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가 공석이라서 일단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는 이 뭐 기술적인 네. 어려움이 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당국의 의지는 6월 안에 어떻게든 좀 처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거 통과가 되게 되면 기업의 여러 가지 경영의 환경 그리고 뭐 주주들에 대한 여러 가지 권리의 네. 어떤 뭐 방향 구조 네.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변화가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기업이라든가 주주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흐름의 변화가 좀 예상이 돼요. 네. 좋은 것은 뭐 소액주주들의 권한이 이제는 또 역시 배제되지 않는 네. 부분이라든가 기업의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좀 강화되는 부분 이런 건 되게 긍정적인 부분인데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실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주주 간의 이해가 너무 다르고 견해가 네. 다르면 네. 그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우위를 누가 점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보면 시간이 네. 좀 걸리고 효율성도 떨어진다 이런 네. 걱정을 경영 좀 자율성이 좀 위축되고 하고 있는 거죠. 네, 소송 남발 이런 우려를 하고는 있죠. 재계에서. 맞습니다. 네. 또 핵심 내용들을 잠깐만 좀 예, 살펴보면 살펴주세요. 네. 이사에 대한 충실 의무가 확대됩니다. 네. 그건 워낙 많이 알고 계시죠. 이사의 충실 의무에 대한 대상을 기존에는 회사에 충실하면 되는 이익을 네. 대변하면 됐는데 네. 이제는 회사 및 주주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익을 확대해서 좀 하면서 거기에 반하면 이제 그 이사를 이제 주주 위반 의무의 위반으로 충실 의무의 위반으로 본다라는 네.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집중 투표제가 의무화가 됩니다. 집중 네. 투표제라는 거는 주주가 만약에 이사를 3명을 선출하게 된다라고 네. 하면 주주 한 사람이 난 100주를 갖고 있다. 네. 그러면 300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 후보에게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집중 투표제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네, 그거는 이제 아마 법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과정에서 네. 뭐 기본적인 상장사 대규모 상장사 기준이긴 합니다만 네. 조금은 변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만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네. 일단 대규모 상장사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소액주주들의 의견이 조금 더 반영될 여지가 높아지는 부분이고 네. 최근에 이제 새로 이번에 들어간 조항 중에 하나가 3% 룰이라는 게 들어갔어요. 그게 관심이 가더라고요. 네, 감사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상장사에, 그러니까 대규모 상장사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지배주주가 의결권 주식에 그러니까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이 이제 네. 가족들이 자기 보유한 주식의 최대 3%까지만 행사할 수 있는 법안 네. 이런 거죠. 그래서 감사가 이제 주주들이 다른 소액주주라든가 기관 투자자든가 이런 데서 원하는 감사를 선임할 수 있는 길이 네. 좀 열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감사의 숫자도 좀 더 확대할 계획인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기업의 지배 구조를 좀 투명하게 만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많은 거죠. 네. 과거의 환경하고 너무 달라지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이 이제 흘러가면서 사회적 합의들이 촘촘하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융경제 권력의 헤게모니까 이제 기업 오너 중심에서 이제 자본시장의 투자자 중심으로 바뀌는 거고 네. 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생법 개정을 하는 게 단순히 이제 법제도 변화를 넘어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국가의 새로운 생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기존의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 문제도 이제 네. 해소를 해야 되고 가계자산 포트폴리오가 너무 이제 부동산 네. 중심으로 네. 편중된 거를 이제 이 다음에 이제 제대로 이제 네. 배당도 받고 하면서 네. 노후에 거의 이게 좀 무슨 약간 좀 그 뭐라죠? 안정적인 생활비 같은 현금 거를 흐름을 좀 네, 만들 수 있을 만들어내는, 정도의 맞습니다. 그런 시장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보겠다는 게 정부의 뜻인데 네. 일단 기업들도 좀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환경은 맞습니다. 변화되고 맞습니다.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게 가능할까요, 기업들은요? 기업들이 일단은 기업들이 뭔가 가능하다는 게 지금 말씀하신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네.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이제 기업들은 아까 그런 새로운 법이나 제도들이 바뀌면 이제 최대한 그동안 했던 행동 방식에서 좀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겠죠. 네.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지금 아까 질문의 취지는 노후 자금으로 투자자들이 국민들이 네. 충분히 금융 투자를 통해서도 장기 투자를 통해서 노후의 현금 흐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큰 그림을 만들겠다라는 것 같아요. 네. 작게 보면 이제 배당에 대한 여러 가지 세제를 좀 개편하겠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배당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평균 배당 성향이 단기 순이익 대비 배당을 주는 이 비율이 비율. 네. 한국은 지난 배당률. 10년 동안 네. 26%밖에 안 되는데 네. 우리랑 비슷한 제조업 중심의 성장 국가였던 대만만 해도 50%가 넘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뭐 미국이나 일본, 중국 이런 데들도 대부분 30-40%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배당을 높이는 정책을 펼치고 싶은 게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아까 제가 뭐 노후 자금을 투자를 통해서 좀 얻고 싶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부동산은 사실 대출을 받아서 투자할 수도 있고 정부가 기본적으로 보유해라, 장기간 보유해라 이런 취지에서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고 있잖아요. 매매를 하기보다는. 매매에서 잦은 매매로 거래 차익을 남기는 거에 대해서는 네. 뭐 세금을 물겠다는 거고. 그렇죠. 대신 오래 보유하거나 실거주하는. 실거주인 1주택의 경우에는 네. 굉장히 세금에 대한 혜택을 최대한 좀 낮춰주겠다라는 기본적인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주식은 금융 투자 같은 경우는 잘 생각해 보시면 오래 갖고 현재 있든 오래 갖고 있던 뭐 1년 단위로 대부분 어떤 세제 혜택 상품에 대한 한도가 정해져 있고 또 찾을 때도 한 번 찾을 때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해서 찾으면 마지막에 세금이 굉장히 크게 과세가 되거나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도 보면 배당하고 이자 합쳐서 네. 2천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2천만 초과되는 원이 분야이고. 생각보다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에요. 되게 오래된 거고. 예를 들면 그렇죠.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졸업생들도 가끔씩 한 달에 100만 원씩을 한 5년 정도 나스닥에 투자했다면 네. 2천만 원이 넘어요. 네. 그럼 이제 그런 것들도 예를 들면 이제 해외 주식도 연 250만 원만 넘어도 22%의 세금을 이제 과세를 하고 네. 그 세금이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 또 누진해서 또 올라가고 뭐 이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근로자가 네. 노동소득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주식이든 채권이든 장기 투자를 해서 노후 자금을 마련하려고 할 때 네. 세금의 어떤 복잡성, 구조 이런 규제가 되게 부동산에 비해서는 굉장히 까다롭고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저는 새로운 정부가 장기 투자를 통해서 노후 자금을 확보하는 금융으로도 부동산을 투자하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가 장기 투자 주식을 장기 투자해도 배당을 통해서 혹은 길게 투자했을 때 자본 차익을 통해서 충분히 노후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장기 보유하면 혜택을 좀 많이 낮춰주거나 네. 어떤 내가 노후 자금을 통해서 모으는 자금에 대해서는 한도를 좀 높여주거나 이런 것들은 좀 보완해서 좀 같이 이번 정부에서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일본 같은 경우 이제 네. 그 이제 지배구조 개선을 하기 위해서
갑자기 한 게 아니잖아요. 오랜 네. 시간이 걸렸죠.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주가가 상승세를 보일 수 네. 있었던 거고요. 우리도 이제 그런 걸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미 지난 정부에서 기업 밸류업 정책을 할 때 저도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보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일본은 한 부처 혹은 누구의 의지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한 10년 정도 추진한 정책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정부는 일단 아베노믹스라는 걸부터 했고요. 맞아요. 또 돈 풀고 재정 지출을 대규모로 확대하거나 아니면 환율을 또 약세로 만들면서 기업의 이익을 일단 늘렸고요. 기업의 일단 이익을 늘렸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일단 정부의 역할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정부 부처 차원에서 보면은 이 지배 구조를 개혁하는 부분.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지금 하려고 하는 뭐 소액주주들에 대한 것들, 뭐 기본적인 주주나 뭐 당연히 주변 이해관계자들이 얼마나 자기 역할을 잘 하는가. 그리고 기업은 주주의 자본을 네. 얼마나 효율적으로 네. 비용 대비 효율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잘 안 그런 효율이 나는 투자처가 없다면 네. 적절하게 주주환원을 통해서 배당을 하거나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사회가 충분히 다 계획하고 점검하고 이행하고 틀어지면 다시 재점검해서 주주들에게 계속 소통하고 공시하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기본인데 대주주가 회사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에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기본인데 지금 네. 우리는 조금 느슨하게 돼 있거나 약간 네. 충돌이 있거나 부처 간에 약간 또 다른 또 시각이 있거나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게다가 거래소에서 이런 정책들을 받아서 상장을 유지하는 조건들, 뭐 PBR 1배, 네. 아까 자기자본 비율에 네. 자기자본 이익률이 뭐 네. 8% 미만 네. 되면 상장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뭐 이런 식으로 혹은 못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이걸 개선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도록 네. 뭐 이런 것들을 했고요. 또 일본의 중앙은행은 네. 일본 중앙은행은 ETF를 또 매수를 했어요. 연 평균 한 3, 4조 엔을 샀으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4, 50조 원 정도 산 거죠. 네. 이때 그냥 산 게 아니라 아까 그 자본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게 되면 자기 자본 이익률이 올라가니까 네. ROE가 높은 기업들, 지배구조 강화가 잘 되어 있는 기업들을 인덱스를 따로 만들어서 니케이 400이라는 인덱스를 만들어서 네. 이거를 추종하는 ETF를 사들인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로 치면 국민연금. 그러니까 일본의 공적연기금이 GPIF라는 공적기금이 있는데 전 세계 최대의 연금입니다. 네. 이 연금도 2010년 말에 일본 국내 주식을 11% 정도 갖고 있다가 네. 2023년 말이니까 한 13년 만에 네. 한 25%까지 보유 비중을 꾸준하게 늘렸군요. 늘렸어요. 네.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위탁한 자산운용사들에게 네. 적극적으로 상장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의사표현을 해라라는 또 지원을 간접적으로 또 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전방위적으로 한 10년 이상 꾸준하게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네. 기업들도 바뀌고 네.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 그래요. 충분히 쌓이고 상장사 그랬던 거죠.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게 결국 투자자들의 주머니가 좀 두둑해지는 결과가 오게 그럼요. 되면 또 소비 위축도 풀 수 있고 경제 선순환에 어떤 그렇죠. 물꼬를 그리고 틀 수 있는. 우리나라의 재정 지출도 네. 정부 국민들의 그 노후 자금이 커지고 네. 이 국민연금의 또 고갈 속도도 훨씬 늦출 수 있는 네. 방향이고 결국 기업들도 주가가 올라가면 또 경영 좋죠. 활동이 훨씬 더 유리한 그럼요. 면이 그럼요. 있죠. 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좋은 쪽만 생각해서 이런데 네. 이게 단번에 이렇게 딱 이루어지진 않을 테니까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어떤 점을 좀 주의하고 가봐야 될지 끝으로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 주의할 거는 네. 정부가 정책을 제대로 잘 추진하는지 일단 잘 여론을 잘 형성할 필요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업들도 마찬가지 우리 주주로서 또 기업이 잘하고 있는지 네. 또 합리적인 또 항의 혹은 어떤 요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엔 또 그게 너무 정치적으로 지배주주와 소액주주의 대결 구도 혹은 정치적인 구도로 좀 비추어지기보다는 똑같은 주주의 자본이거든요. 네. 이 자본이 차별받지 않고 차별적으로 되지 않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정말 이 기업을 위해서 이 기업이 성장하는 걸 위해서 잘 쓰여질 것인가. 네. 그거를 끊임없이 우리가 사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투자자들도 우리나라 투자자가 워낙 트레이딩에 익숙해요. 네, 요즘에도 지금 ETF가 활성화되는 거는 사실 역시 매매의 관점에서 자꾸 보게 되거든요. 네. 시장을 매매하는 관점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중장기적으로 아까 정부가 장기간 보유했을 때 어떤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한다면. 좀 유인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신동준 숭실대학교 금융경제학과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디지털 기술의 혁신으로 새롭게 창출되는 상품과 서비스가 우리 경제와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디지털 이코노미 순서입니다. 오늘도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인도 얘기해 주신다고요. 예, 이 디지털 시대에 생각보다 빠르게 인지도가 올라가는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인도입니다. 네. 많은 빅테크 혹은 국가의 중요 지책을 맡은 사람들이 인도 출신인 경우가 많습니다. 구글 CEO인 순다르 피차이, 그러네요.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인 사티아 나델라, 네. 어도비 회장인 샨타누 나라엔, IBM 회장 아르빈드 크라슈나가 대표적입니다. 네. 작년 총선에서 교체되긴 했지만 영국 총리도 인도 출신이었고요. 현재 미국의 국가정보국장인 털시 게버드도 인도 출신. 네. 부통령 부인인 우샤 벤스도 인도계 혈통입니다. 네. 바야흐로 인도인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인도인들이 워낙 그 수학에 좀 뛰어나다고 그러지 않던가요? 맞습니다. 우리가 네. 익히 알려진 것처럼 이 수학이나 알고리즘이 굉장히 강하고요. 예. 제가 예전에 코트라에 인도 팀에 잠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재밌는 얘기가 인도인들은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다니지 않는다고 다 합니다. 외워요. 전부 다 외우고요. 그래서 그리고 반대로 누가 자기 생일을 이제 까먹으면 네. 퇴사합니다. 뭐 좀 옛날 얘기긴 한데 그때 이제 그런 가이드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군요. 네. 우리가 이제 인도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미지가 있는데 네. 인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별로 없습니다. 인도는 도대체 얼마나 혁신적인지, 인도는 AI가 있는지, 인도 기업들은 투자를 많이 하는지 이런 것들에 네.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어서 네. 오늘 디지털 이코노미에서는 인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인도도 가보지도 못했는데 가본 분들이라도 뭐 파편적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에 중국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AI라든가 뭐 이런 거 빅테크 얘기할 때도. 근데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이제 심화되면 인도가 상대적으로 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맞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요. 기본적으로 중국 견제라는 측면에서 미국하고 인도의 이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네. 대표적인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 지난 2020년에 있었던 이 국경 분쟁입니다. 인도와 중국 간의 국경 분쟁입니다. 네. 이 히말라야 산맥을 따라서 이어지는 3,500km 정도의 국경선이 있는데 우리나라 38선처럼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가 네 땅이냐 여기까지 내 땅이냐를 계속 싸우고 있었는데 네. 그러던 와중에 인도가 갈완 계곡이라는 곳에 도로 하나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력 대치가 일어나서 양국 군인들이 뭐 어이없는 그 사망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이때 이제 갈등이 굉장히 고조가 됐는데 사실 이런 갈등 상황이 아니더라도 미국이 강해질수록 인도의 힘이 세지겠다라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은 많이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미국 기업의 인도인 고용 규모가 170만 명에 이르고요. 네. 많은 빅테크 회장들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인도인들이고 전 세계 인도인의 84%가 트럼프가 당선되면 자국에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트럼프는 오랫동안 인도 엘리트들을 성가시게 했던 인권에 대한 잔소리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인도가 또 미국과 마찰이 없는 건 아닙니다. 관세 문제 피해갈 수 없고요. 서류가 미비한 이민자들 굉장히 많고요. 인도는 이제 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집단이거든요. 중국보다 많습니다. 근데 또 많은 경우 고숙련 일자리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들이 이제 쫓겨나면 미국도 타격이 있는 거죠. 게다가 기술 패권에 대해서 또 기술 자립을 추진하다 보니까 미국하고 충돌할 수 있는 접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심기를 건드리는 일들 중에 하나가 인도가 이제 애플의 생산 공장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네. 아이폰 5대 중에 한 대는 지금 인도에서 조립이 되고 있는데 그래요. 2026년이 되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휴대폰을 인도에서 생산할 예정이다 보니까 공장을 자국에 유치하려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가운 일은 아닌 거죠. 그래요. 이러면 이제 인도가 중국을 대체하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조금 보이긴 하는데요. 사실은 대체하기보다는 네. 오히려 중국 기업이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게 인도를 이용하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중국 기업이 인도를 거점으로 쓰고 있는 건데요. 애플의 최대 공급업체인 폭스콘도 인도의 네. 생산 설비 확장을 위해서 15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인도를 거점으로 찾고 있는데 네. 그래서인지 지난 10년간 인도의 전자산업이 5배 정도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대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게 거꾸로 인도가 얼마나 뒤처졌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도는 조립만 합니다. 그러면 그 핵심 부품은 전부 다 중국이 만듭니다. 칩, 배터리, 모듈 이런 건 전부 다 중국이 만들어서 네. 단순 제조 기지 역할만 하는 것들이죠. 제가 일전에 중국의 어떤 그 혁신의 발전 속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이미 중국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품질의 낮은 가격을 제시해주는 좋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세계 기업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인도인들이 빅테크 기업에 많이 진출한 걸 보면은 인도의 어떤 산업 수준도 꽤 괜찮은 거죠. 그렇죠. 이제 제가 이번 주에는 뭐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주제를 찾은 이유가 딱 요 지점입니다. 여기 보니까 인도인하고 인도는 다르더라고요. 여러 상충되는 모습을 갖고 있는 국가가 인도인데요. 이제 제조업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마저 해보면 인도가 조립기지로는 부상을 하고 있는데 네. 첨단 제조업의 동력이 되는 분야는 여전히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경제구구면은 세계 4, 5위인데 연간 연구개발 지출은 710억 달러밖에 안 되고요. 이게 미국이나 중국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네. GDP 대비 R&D 지출액은 0.7%에 불과하는데 미국이 3.6%, 중국이 2.4%입니다. 게다가 세계지식재산기구가 국가 규모나 핵심 역량을 종합해서 발표하는 글로벌 핵심 지수를 보면 네. 인도가 의외로 39위로 한참 뒤입니다. 미국이 3위고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6위고요. 중국이 11위, 일본이 13위입니다. 네. 참고로 1위는 15년 연속 스위스입니다. 네. 인도는 기술 인력이 방대한데요. 그래서 오픈소스 개발자 수가 미국에 이어서 중국보다 많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IBM을 포함한 세계 최대 기술 기업을 이끄는 리더들도 많지만 정작 인도는 세계를 선도하는 인공지능 모델 개발 경쟁에서는 완전히 뒤처져 있습니다. 네. 인도의 제약사들은 전 세계에 수많은 제네릭을 공급하지만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신약은 또 없고요. 네. 반도체를 설계하는 사람의 5분의 1이 인도에 있는데 대규모 칩 회사는 없습니다. 명문 공과대학의 학생들은 전 세계에서 활동이 가능한 인재들인데 네. 세계적 수준의 연구는 또 거의 발표를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 거죠? 뭐가 문제인 거죠? 네, 이게 굉장히 첩첩이 쌓여 있는데요. 일단은 워낙 크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 인도라는 큰 코끼리를 뛰게 만드는 데는 이제 여러 요소들이 동시에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인도의 문제를 크게 세 가지로 꼽는데요. 기업들의 연구 투자가 너무 적고 대학과 연구소가 아이디어 제품을 거의 전환하지 못하고 상업으로 기업들이 장기적인 혁신을 추구할 요인이 너무 작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서로 계속 영향을 주고받는 요인들인데요. 네. 일반적으로 혁신적인 국가들은 모두 민간 기업이 R&D를 주도합니다. 전체 R&D 투자의 3분의 2 정도를 민간 기업이 담당해 주는 게 일반적인데 인도는 3분의 1도 겨우 넘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R&D 투자 상위 2,000개 글로벌 기업 가운데 인도는 15개에 불과하고요. 네. 금액을 다 합치면 59억 달러밖에 안 되는데 참고로 구글 혼자 450달러 합니다. 그나마 인도 기업이 투자한 금액의 절반은 타타모터스의 자회사인 제규어 랜드로버에서 나온 거예요. 네. 실질적으로 거의 투자가 없는 셈인 거죠. 왜냐하면 인도의 기술 기업들이 대부분 서비스 분야에 진출해 있다라는 점입니다. 시장이 정해져 있고 수익률이 높지 않다 보니까 기업들이 투자 유인을 형성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네. 인도 스타트업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뭐 배송 앱을 만들거나 디지털 결제 같은 서비스 부분에만 창업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전기차나 배터리와 같은 부문에서 창업하는 중국화는 굉장히 대조적이죠. 그렇다 보니까 딥테크라고 불리는 분야에서의 누적 투자액이 2017년부터 지금까지 80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네. 중국이 2024년 한 해에만 64억 달러를 했거든요. 완전히 대비되는 것들이죠. 네. 이렇게 된 이유에는 인도의 이제 불완전한 인프라가 또 한몫을 합니다. 빠른 배송 서비스나 디지털 결제 같은 서비스 부문은 비교적 해결이 쉽고 빠른 수익이 보장되는데 네. 전기차나 배터리 같은 부분들은 투자금 회수 기간이 굉장히 길고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에는 장기 자본 투자가 없습니다. 인도에는 소규모 투자를 할 수 있는 이 마이크로 펀드라는 게 굉장히 플래그십인데요. 네. 기업이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한 2,500만 달러에서 1억 달러 규모의 투자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R&D 허브를 설립하는데 영국 다음으로 선호하는 지역이 인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인도 전체로 퍼져나가지가 않습니다. 학계에서도 논문 발표 수량은 세계 3위인데요. 네. 인용 지수는 전 세계 19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질적 수준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인도의 AI 발전 상황은 어떤 거예요?
인도는 AI에 완전히 푹 빠져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오픈 AI의 챗 GPT 사용자 시장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가 또 인도입니다. 네. 전체 챗 GPT 사용자 중에 14%가량이 인도일 정도고요. 물론 인도도 자국의 LLM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이 스타트업인 샤르밤 AI라는 이 인도 언어로 대화할 수 있는 거대 모델을 공개하기도 했고요. LLM이요. 네. 국가 자금이 도입돼서 만들어진 개발인 바라트 젠도 공개되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힌디어부터 말라얌람어까지 인도의 그 언어가 예. 사용되는 게 꽤 많죠. 저도 이제 궁금해 찾아봤더니요. 이 말라얌라어가 뭔가 해서 찾아봤더니 네. 인도 헌법에는 네. 22개 언어가 공식 언어로 인정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이 가능한 LLM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수준이 미미합니다. 결국에 그 기반은 다 프랑스의 미스트랄 걸 바탕으로 만들었고요. 상위 200개 글로벌 기업 중에 인도 회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디지털 인프라도 부족해서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 3%에 불과하다 보니까 실제 자국의 AI 모델을 개발하기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정부는 지원을 어떻게 좀 본격적으로 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뒤늦게 이제 정부도 자국 AI를 만들기 위해서 12억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연구원이나 스타트업에 3만 4천 개의 반도체 칩을 돌렸다라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네. 근데 이게 문제는 인프라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시너지를 못 내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데이터 부족입니다.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스마트폰 사용자, 인터넷 가입자, 디지털 거래 기반을 갖춘 국가여서 데이터는 방대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유되거나 거래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상 활용되지 못하고 개발된 게에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AI 발전이 매우 더딜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인재도 또 다른 문제인데요. 수많은 코더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최첨단 AI 전문가는 또 없습니다. 그래요? 그나마 있는 인재들은 다 미국으로 떠나가지고요. 네. 2020년 연구에 따르면 인도의 최상위 AI 연구자 가운데 5분의 1만 국내에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생태계라는 게 아예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게 결국 정부 지원이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는 정도까지는 안 된다 이런 건가 봐요. 그렇죠. 제가 요즘에 이제 한국의 경제발전사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참 훌륭했던 게 정부가 훌륭한 게 아니라 정부가 민간을 투자하게 했다라는 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더라고요. 네네. 모든 국가가 공통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지 않으면 이 시장이 작동하지 못합니다. 최근에 모디 총리가 재계 거물들을 모아놓고 투자 좀 하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정부는 제조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고 전 세계에서 연 6% 성장하는 유일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의 민간 투자가 없다 보니까 국가가 성장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많은 전문가들은 인도 기업의 이 투자 부진을 국가의 소비 부족에서 찾습니다. 네. 소비자들이 기업으로 하여금 새로운 투자를 감행할 만큼 충분하게 확산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비 진작을 위해서 중산층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소득 감면책을 내놓기도 하는데요. 세금 감면책을 내놓는데 문제는 봉급 생활차가 전체 노동력의 5분의 1밖에 안 되다 보니까 효과가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보통 개발도상국의 노동자들이 농업에서 공업으로 이동하거든요. 근데 이제 인도는 거꾸로 공업에서 농업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게다가 기업들의 투자 유인을 높여주기 위해서 보호무역을 운영하다 보니까 기업 집중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친시장적이기보다는 친기업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네, 인재가 풍부하긴 하나 AI 강국으로서의 걸림돌은 어떤 것인지 오늘 좀 짚어주셨는데 이런 인도 사례가 또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오늘은 이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인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전 세계 많은 빅테크들이 인도 출신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은 네. 이제 움직이고 있음에도 정작 인도는 어려운 모습을 겪는 모습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게 우리나라의 모습하고 굉장히 닮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구조적인 차원에서 주어만 바꾸면 한국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언젠가부터 우수한 한국인은 굉장히 많은데 국가로서의 한국의 발전은 딱히 느껴지지 않는 분야가 많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크다라는 거죠. 네. 오늘날의 경쟁 우위는 AI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달려있을 겁니다. 기존의 산업이 AI와 결합되면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단순히 사람을 기술이 대신하기 때문에 생산비가 높아져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직접적으로는 AI
AI와 로봇 기술을 활용해서 힘들고 위험한 일을 대신하게 하니까 인간 노동자는 생산적인 일에 투입할 수 있잖아요. AI의 도입을 일자리 대체가 아니라 직무 네. 전환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AI를 위해서는 다양한 데이터가 수집되고 공유되고 거래되어야 됩니다. 네. 우리가 데이터 활용이라고 하면 알고리즘 훈련, 뭐 데이터를 통해서 뭘 찾아내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데이터 활용의 관점이 좀 필요합니다. 네. 종합하면 AI를 기술 개발이나 기술 혁신이 아닌 생태계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생태계 관점은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거고 그 호혜적인 동기가 누구를 돕기 위한 게 아니라 남을 네. 도우면 내가 이득이 되는 시스템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미래 기획 수석도 신설되고 AI 강국 비전을 실현하는 오늘날 이런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